그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부의 시그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연준이 이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전문가의 투자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KBS 박종훈 기자님을 모시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KBS 박종훈 기자라고 하고요. 저희 KBS 경제 유튜브인 박종훈의 경제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최근에 책을 썼는데 부의 시그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2022년에 과연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경제 내에서의 시그널, 뭘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쓴 책이고요. 조금이라도 이 22년 이후의 경제를 내다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나진 않지만 큰 틀에서는 파도는 같이 온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시그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단어가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다만 이제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는 주식시장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혹시 관심이 없다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증시가 2020년에 계속 오르니까 수많은 증권사에서 21년의 전망을 코스피 3,700에서 한 4,000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논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주가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과거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였거든요. 그게 정말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거의 이제 묻지마 투자. 요즘은 무지성 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도 너무 기니까 무지성 투자. 네, 무지성 투자. 그런데 유튜브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종목이라든가 또 아마 부동산에서 지역이라든가 제가 보기엔 그게 어떤 지역이나 종목 같은 걸 추천할 때 그대로 마찬가지인데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유튜브에서 한 번만이라도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삼성전자 유튜브 컨텐츠를 좋아하네. 심지어 사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네. 그럼 그 뒤로 계속해서 나한테 피드가 어떤 게 오냐면 삼성전자 좋아요. 반드시 사세요. 이런 피드가 옵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란 넓은 바다에선 삼성전자가 좋다고 말하는 유튜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유튜브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나한테 이 노출되는 건 내가 한번 검색한 그 방향으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반드시 능동적으로 유튜브를 사용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야지 하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봤다면 삼성전자 추천하는 컨텐츠를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NFT든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이 일종의 암호화폐든 모두 다 이런 어떤 원칙들이 좀 있어서 나한테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을수록 사실은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좀 더 꿰뚫어 볼 수 있는 조금 더 해안해 가지고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유튜브가 나를 위해 봉사하는 내가 유튜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유튜브가 나의 종이 되는 그런 활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이 3년간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이 대상승장을 놓치면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게 맞냐 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역사가 좀 더 짧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증시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92년 역사, 대공황 이후에 증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13번의 강세장이 있었고요. 14번째니까
이제 13번 반복됐던 패턴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게 이제 대폭락을 한번 하면 주가가 그러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반등을 할 때 항상 패턴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1년 차에 13번 평균을 내보면 네.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네. 1년 차의 상승률은 47%입니다. 아, 대폭락 이후에 네네. 47%. 네, S&P 500 지수는 지난 92년 동안 9.3%가 올랐으니까 네네. 47%면 진짜 엄청난 상승률이잖아요. 그게 1년차 상승률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 1년차 상승률은 72%였어요. 72%. 네,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확산 속도도 빠르고 사람들이 이제는 훨씬 더 예전보다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1년차를 놓치지 않고 많이 예전보다 대거 들어가신 데다가 네, 하긴 그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작년에 막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들이 원래라면 막 패닉에 빠져야 되는데 뭐 동학개미 운동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정말 멋진 분들 많았죠. 진짜 이 주식시장의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딱 패턴을 예전에 정말 철저하게 미리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주가가 30% 이상 빠지는 건 정말 드문 기회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주가가 사실 30% 이상 빠지는 건 지난 92년 동안 10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긴 했네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년차 상승률을 잘 누리신 거고 이번에는 대중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동참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1.5배 이상 주가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자, 그럼 2년차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2년차잖아요. 네, 지금 2년차죠. S&P 500 지수 기준으로 11%가 올랐어요. 거의 평균 정도에 살짝 높은 정도. 네네. 사실 2년차의 끝은 내년 2월이니까. 내년 2월이잖아요. 왜냐면 3월에 반등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많은 증시 전문가들, 특히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 올 연말까지 주가 좋다.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저도 패턴을 딱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거는 조금 괜찮을 수 없구나. 과거의 그 패턴을 좀 봤을 때.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참 즐겁죠. 근데 이제 3년차가 문제입니다. 3년차 주가 상승률이 13번 평균을 내면 4%밖에 되지 않아요. 4% 상승. 네, 그래도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끈질기게 갖고 있던 분들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차에 대폭락을 했던 적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3년차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상승장 3년차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코로나19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2012년이 3년차였는데 그때 주가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18%나 떨어지는 하락장을 겪고 나중에 상승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P 500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3년차에 폭락을 할 가능성, 급락을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이번엔 대비를 해서 급락이 안 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3년차에 상승률이 예전만큼 높을 것이냐, 1, 2년 차만큼 조금 이제 낮게 눈높이를 봐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차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승률이 연평균 9.3% 올랐는데 왜 4%밖에 오르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반대입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금융으로 계속해서 돈을 뿌리던 걸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줄이기 시작하거나 또는 아예 긴축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물가가 오르는 시기도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이제 앞으로는 내년의 주가 상승률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된다. 만약에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30년 장기 투자자라면 까짓 거 18%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을 미리 세워놔야 돼요. 그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30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뭐 1, 20% 또는 최대한 20%대 떨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람마다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현금화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현금화는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놔야 되고 원화 자산은 이게 위기에 이런 겁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에 원화 자산으로 거래하는 건 1%도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유로화나 엔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화라는 자산은 굉장히 특수한 자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이 달러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 달러를 보관할 때 이제는 아마존 주식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빅테크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절반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1월 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언제나 지금 이제 좀 이제 적용되는 규칙. 이제 현금화의 사실 대부분이 이제 원화가 아닌 달러화고요. 3년 평균보다 낮아지면 그 기회를 꼭 활용해서 달러 자산을 상당 부분 확보해 주는 게 어떠한 경제적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미국 증시하고 움직임이 다릅니다. 특히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직 이 녹화 시점에 테이퍼링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는 뭐 테이퍼링 상황입니다. 얘기들 정말 많잖아요. 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뭐가 중요하냐면 테이퍼링을 한 이후 전후에 있어서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버냉키 의장이 이제 거론을 하니까 테이퍼링 텐트럼, 테이퍼링 발작이 일어나서 미국 주가가 한 5, 6% 빠졌어요. 근데 이게 그 해에 다시 18%가 반등을 해서 그해 10%가 넘는 엄청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제로 한 건 2014년이거든요. 근데 그 한 해 내내 미국 증시는 11%가 넘게 올랐어요. 그럼 2년 동안 합쳐서 25%가 넘게 올랐다는 건데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에 관계없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전문가 중에는 미국 증시를 딱 꺼내놓으면서 봐라. 테이퍼링 관계없이 주가는 오른다. 주식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미국이 올랐던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미국의 테이퍼링은 누가 합니까? 연준이 하잖아요. 미국 연준이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 경제에 봐가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테이퍼링을 다시 운전에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던 그 자동차, 이 자동차를 지금 연준에서 막 양쪽 완화를 왕창 해버리는 바람에 최근에 연준이 이제 달리는 속도가 시속 300km가 된 거예요. 매달 $1,200을 풀었기 때문에 양쪽 완화를 미친 듯이 풀었잖아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할 정도로 매달 지금도 양쪽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연준이 운전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번에 조금만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차가 전복되거든요. 연준이 잘 밟을지도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연준이 운전을 잘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증시는 오르겠죠. 만약에 운전을 조금만 잘못해서 삐끗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미국도 삐끗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연준이 운전 실력이 정말 좋아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연준이라는 미국 운전수가 설마 자기 미국에 피해를 주면서 박살내려는 의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네 경제를 보고 봐가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 그 여력을 만들면서 운전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를 보면서 테이퍼링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를 늦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는 미국이 운전을 잘한다. 연준이 운전을 잘한다고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를 놓으면 증시가 상승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그렇게 자주 볼까요? 백미러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이제 뛰겠죠. 뒤에 차들을 굳이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쓰죠. 우리가 잘 뛰든 말든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밟고 말고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하고 예전처럼 사이가 좋던 시절은 끝났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삐그덕거리면 백미러 보면서 그래도 좀 봐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랑 사이도 안 좋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자기 경제는 좋고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것 같으면 브레이크 확 다 밟아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각오도 돼 있을 겁니다. 미국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껏 중국이 영원히 못 따라온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좀 이제 겁나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 다시 좀 그러니까 중립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어쨌든 2013년, 14년에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됐느냐? 2013년에 코스피가 6% 정도 빠졌고 2014년에도 5%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5% 오를 때 우리나라 한 12% 정도 떨어졌어요. 그 그러니까 의미가 뭔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운전을 할 때 우리나라 증시 따위는 안 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허덕허덕대면서 미국 경제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세게 밟아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미국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미국 증시에도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1,200억 달러를 매달 쏴줘요. 아니 이제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국 주식 살 만큼 다 샀는데 또 쏴주네. 그렇죠. 미국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딴 데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조가 풀렸다. 그러면 그래 뭐 미국 주식 그래도 미워도 미국 주식하고 한 3천억은 풀려도 이걸 갖고 다 미국 주식만 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가든 뭐 한국 주식이든 한 몇천억 사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배분을 했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예전만큼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이걸 점점 줄여나가고 내년 뭐 봄이나 여름 또는 가을 어느 순간엔 이제 양적 완화가 중단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제 외국에 다 뿌렸던 돈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다. 이 나라는 테이퍼링 해도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자. 가만히 있어봐. 저 나라는 이거는 테이퍼링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돈을 살살 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냐면 이제는 2014년하고 달리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건 맞지만 대단하죠.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경제 또는 남미 경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다 돈을 여기다 묻어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2014년보다 훨씬 단단한 경제라고 보지만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지금처럼 높고 특히 중국발 수출이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홍콩하고 합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전망이 예전만큼 좋지 않거나 하면은 중국에선 돈을 빼기 되게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방화벽이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건 되게 쉬운데 돈을 빼나가는 건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돈은 못 빼니까 한국 돈을 빼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이건 가능성인데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내년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예를 들어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인버스 투자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인버스는 저는 정말 권하지 않고요. 또 주식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주식 비중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의 투자 성향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젊은 분들은 앞으로 벌 돈이 많으니까 7, 80% 투자를 하고 있어도 10년 전에 그게 20%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50대 후반이다. 그럼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는데 100% 주식 투자를 한다.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령과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 비중은 뭐 한 30에서 70%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비중을 예전만큼 이제 예를 들어 100%가 아닌 150%, 200% 투자하던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한국 주식만 놓고 본다면 200% 투자할 때가 아니라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해 놓고 변동성이 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일종의 이제 양쪽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서 뭐 더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상승을 누릴 부분과 또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락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 특히 달러로 보유한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환율은 올라가거든요. 그러겠죠.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좀 이해한 건 이거 같아요. 어쨌든 미국도 지금 어쨌든 테이퍼링, 어쨌든 그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있는데 미국은 사실 덤프 트럭이잖아요. 덤프 트럭이고 그 뒤에 스타렉스 중국이 있고 우리는 약간 모닝 같은 거잖아요. 비유가 정말 찰지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덤프 트럭 입장에서는 스타렉스를 박는 게 좀 무섭긴 하지만 박아볼 수도 있어. 나는 크게 피해가 안 입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모닝은 이거 중간에 끼면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덤프 트럭 쪽으로 좀 옮겨 놓든지 아니면 덤프 트럭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 놓든지 특히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반대로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니까. 그렇죠. 내년이 이제 상승 3년 차니까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미국 주식 위주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달러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기회를 보기 좋겠다.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테이퍼링도 문제지만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게 원인은 인플레이션. 뭐 미국에 지금 물가 엄청 올라가고 한국도 지금 물가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일부 좀 회수를 하든지 해서 좀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걸까?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냐. 네. 왜냐하면 이제 테이퍼링을 올 연말에 시작해서 원래는 내년 연말까지 1년 동안 추진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건 푸는 돈의 속도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1년 동안 줄인다는 건 천천히 줄인다는 뜻인데 네. 지금 아직 안 나온 입장에서 이제 월가 의견들이 바뀌었어요. 내년 여름 정도에 중단할 것 같다. 테이퍼링을.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건데 지금 예상이 이렇게 줄일 것이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도 빨리 할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틀리기로 유명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2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7월 달에 한 번,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틀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테이퍼링을 빠르게 진행하는 거랑 네. 금리 인상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테이퍼링은 아무리 빨리 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 중에 하게 되면 그건 주가에 아주 큰 타격을 주고요. 당연히 부동산은 저는 주가가 움직이면 한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부동산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금리를 연준이 정상화하면 정상화는 2.5%를 말합니다. 네. 지금 0에서 0.25%니까 네. 지금의 금리보다 10배나 오르는 거죠. 그렇죠. 배수로는. 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수가. 0.25에서 2.5로 오르게 되면 배수가 10배거든요. 네. 이자 부담을 1억 원 내는 거랑 예를 들어 100억 빌린 사람이 1억 내는 거랑 10배 내면 10억 내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2.5래도 진짜 후덜덜한 금리인데 2.5로 올리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S&P 지수가 30%가 떨어져야 된다. 자, 이 말을 하면서 경고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연준 정신 차려라고 말한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라.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 네네. 경고한 거죠. 너 건드리면 우리 주식 팔 거야. 협박한 거예요, 협박.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연준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빨라진다고 해서 금리 인상도 바로 직후에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연준이 엄청 고민될 거예요. 네.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다만 연준이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자기 의사대로 밟으려면 모든 지표가 좋아야 돼요. 즉 교통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네. 그 교통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제 생각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만 않으면 테이퍼링을 만약에 내년 여름에 끝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몇 년은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네. 5%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 여름까지 지속되면 골드만삭스의 저 약간 저주스러운 네. 예언인데 제가 안 맞게 바라는데 골드만삭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마 이제 여기는 부동산 네. 채널이시니까 네. 아마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인플레이션 논쟁 저 게시판에서 많이 봤어요. 부동산 네. 뭐 야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히 실물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재도 막 올라가는데 네. 말 그대로 건물 지으려면 원자재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럼요. 그냥 원가 자체가 비싸진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제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공식 용어에 리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연준이 타겟팅한 목표인 2%. 한 해에 2%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2% 물가가 오르는 걸 리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연준의 타겟팅입니다. 항상. 2보다 낮으면 2로 높이려고 그러고 2보다 높으면 낮추려고 그래서 2%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겠죠. 당연한 겁니다.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주고 좋아요. 그리고 마일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 씁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쓰는 용어인데 마일드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999까지 3은 넘지 않는 거 여기까지도 되게 좋아요. 이러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계속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실물 자산이 올라야 되고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건 주식하고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 3을 넘는 경우예요. 근데 3만 넘었다고 해도 이제 괜찮은 거 뭐냐면 연준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연준의 타겟팅은 2%였는데 파월이 바꿨어요. 평균 물가 목표제로. 평균 물가 목표제 이후에는 저는 이제 3%대도 연준이 참을 것 같아요. 에이 3%도 나 신경 안 써.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연준의 파월의 새로운 물가 목표에 따르면. 근데 4나 5가 넘으면 다르거든요. 4나 5가 넘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이나 뿐만 아니라 뭐 모든 시장의 가격표가 계속 바뀌니까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물가가 올랐을 때 가격표를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커피를 네.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인건비가 2배로 올랐는데 커피값을 2배로 올려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장사를 잘하겠죠.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인건비가 2배로 올랐는데 커피값을 못 올려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망하기 직전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 똑같이 이렇게 장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4나 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냥 놔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K자 회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가 뭐 물가 상승이라는 건 결국에 네. 무슨 사업을 하든지 네. 원가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든 그렇죠. 뭐 네. 커피값이든. 네. 근데 정말 장사를 잘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서 매출을 같이 이렇게 가격표를 같이 올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이겠지만 네. 안 되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조금 도태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하라는 거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물가 관리를 하는 게 네. 결국에는 이 시장에 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네. 막아보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아 그래 3%도 참겠어 라고 하겠지만 4나 5가 넘어가면 이러면 망한다 네. 사람들이.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러니까 7월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금리를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올릴 거다라고 한 건 네. 이런 뜻입니다. 내년 여름까지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5.4%인데 지금 9월에 네.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다. 내년 여름에 계속돼서 어쩔 수 없이 올릴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부의 시그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연준이 이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300km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급브레이크를 밟을 거냐 말 거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6에서 12개월 뒤에는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은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되죠. 되게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갈 땐 부동산이 안 가고 네. 뭐 주가가 떨어져야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게 네. 아니고 사실은 시차가 1년 있다 보니까 네. 가끔은 1년도 넘는 시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엇박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시중에 풀린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엇박자라고 보기보다는 주식시장은 선행 변수, 뭐 최대 한 18개월까지 먼저 움직이고요. 부동산은 최대 한 18개월까지 늦게 움직이는 후행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먼저 변동이 올 건데 네. 이 부분은 아직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부동산 쪽에서는 우선은 이 앞단에 있는 주식에서 먼저 뭐 저 앞에 저 네. 교체를 사고 났나? 네. 이걸 우선 보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산에 뭐 200%, 300%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건.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뜻밖의 이제 증시나 또는 뜻밖의 자산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내년부터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2019년에 썼던 책에서는 네. 미국 국채를 꼭 사시라 이랬거든요. 그 뒤로 미국 국채가 45%나 올라버리는 바람에 네. 2020년에 쓴 책에선 지금은 사지 마시라. 왜냐면 너무 비싸다, 국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권할 때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30% 현금으로 들고 있지 말고 이거 미국 국채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 국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안전자산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모르는 걸 왜 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모른다. 잘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애매하게 말씀드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국채에 어떤 영향을 가격이 미칩니까?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네. 떨어지면.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올라가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 저금리가 저는 좀 어느 정도 되긴 되겠지만 금리가 위쪽으로 자꾸 들썩들썩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이렇게 튀는 맥박 뛰듯이 불안해지면 이제 금리가 뛰었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현금이 차라리 낫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은 그 지금의 집값,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지금의 서울 집값이 일본처럼 어떤 엄청난 버블이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막 일본처럼 터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버블레이디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때 일본의 버블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었을까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예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 버블에 대해서 좀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신 분들인데 사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 소득 대비 집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인디케이터가 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버블이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한 두세 배 이상 비쌌던 네. 그 시절에서 버블이 붕괴됐던 거고 네.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버블의 정도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일본이 그 뒤로 한 30년 정도 잃어버린 네.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기를 보낼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말씀하신 버블 레이디 얘기를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버블 레이디라는 이분이 오노우에 누이라는 분인데요. 네. 일본의 이 여성분이 굉장히 유년 시절에 가난하다가 네. 도쿄로 올라와서 이분이 이제 술집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만난 이제 건설사 사장하고 되게 친해지면서 네. 이 건설사 사장한테 이 술집 2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술집이라는 게 고급 그런 술집 있잖아요. 일본에 네. 이제 네. 여성분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 네. 근데 그런 술집을 이제 2개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한 여유 자금이 현금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뭐 가난을 이겨내고 이제 술집으로 돈을 벌어서. 근데 그때도 네. 이미 호황기였죠. 네. 그러니까 호황. 건설사 사장이 막 가게도 막 차려줄 정도로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았던 시기. 돈이 막 넘쳐나던 시기니까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술집에서 만난 분한테 네. 이렇게 막 엄청난 걸 우리나라의 지금하고는 조금 더 큰 차이 아닐까요? 그때는 엄청난 막, 차이죠. 네. 네. 그때 돈이 그냥 막 넘쳐나니까요. 네. 그 당시 그린 일본 영화들 보면 네. 돈 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진짜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린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번 돈 100억 원을 100억을 벌었어요. 네, 80년대. 그 이상 벌었겠죠? 아. 근데 국채 투자만 일본의 이제 채권 투자를 네. 100억을 갖고 있는데 한 석 달 만에 10억을 버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아, 100억을 가지고 네. 석 달 만에 10억을 110억이 됐어요. 네.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흥분을 해갖고 갖고 있는 자산으로 그 다음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냥 돈을 마구 빌려줬고 뭐 네. 담보 같은 거 걱정도 안 하고 막 빌려주니까 이분이 이제 110억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다시 110억을 빌어서 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3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주식 투자에. 30조. 네. 그래서 일본 역사상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큰 투자 금액을 만들었는데 자기 돈은 처음에 110억으로 시작했는데 네. 점점 이게 불어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있는 대로 이제 뭐 담보 여력 같은 거 보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네. 워낙 이 사람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금융가에서 네. 이 사람이 찍은 종목은 다음날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찍을 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두꺼비 의식을 자기 술집, 고급 술집에서 네. 두꺼비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절을 한 3번쯤 했는데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대가 떠오르면 다음날 그 주식을 사는데 문제점은 그 두꺼비 의식에 일본의 네노라는 정말 은행장들, 네. 뭐 총수들이 다 쫙 그걸 보유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분이 삼성전자, 그럼 다음날 다 사는 거예요. 주가가 안 오를 수 없겠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100억으로 시작했다가 네. 30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같아도 믿겠어요. 네, 그렇죠. 뭔가 있다. 네, 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은행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빌려줬고 그러다가 이게 89년에 버블이 주식 버블이 터졌죠. 네. 그런데도 이래저래 이제 계속해서 막다가 결국 91년에 완전 파산. 그리고 뭐 몇 조를 못 갚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조 자산이 아니라 몇 조 빚쟁이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던 은행장들이 이제 파면 해임되고 네. 그다음에 은행들도 한두 개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버블이라는 걸 저는 싫어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레이 달리오 아까 이제 작년에만 실패하셨던 분, 네. 항상 투자 잘하시다가 네. 작년에만 실패하셨던 이 위대한 그 헤지펀드의 제왕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 네. 레이 달리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을 좀 따라갈 필요 있는데 아이고 말하다가 완전 잊어버렸다. 뭘 말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뭐야 누구야 저기 버블 레이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일본 은행들이 버블 레이디 뭐 투자 실력이 좋으니까 뭐 빌려준다고 하는데 막 담보도 안 보고 막 네. 그때는 일본은 뭐 주택의 LTV를 110%, 120%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 호황기여서 네. 지금 110% 빌려줘봐야 어차피 금방 올라버리니까 네. 1년 만에 막 1.5배 오르고 막 그런다고. 네. 그리고 주식도 막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안 빌려줄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던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버블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꺼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헤지펀드의 제왕이란 레이 달리오가 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데 저는 사실 버블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버블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좀 다른데 레이 달리오나 저나 이제 버블의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실물 자산 어떤 실물 경제보다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상황을 전부 버블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부자가 되기에 제일 좋은 기회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물 자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가격하고 이제 비슷하게 오르게 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근데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런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올라가는 시기는 오히려 돈 벌기 좋은 기회라 저는 버블을 100%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블을 이용해야 된다는 면에서 좋아하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버블이 발생해야 이제 어떤 그동안에 이제 부의 격차 이제 뭐 그렇죠. 이걸 따라잡으면서 역전을 할 수 있기 기회를 때문에 잡는 사람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다만 버블에 완전히 만취해서 그리고 또 버블을 이용해서 이제 일시적인 초심자의 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다 같이 뛰어드는 건 불나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현재 지금 뭐 정세랄까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미국에 중국이 대항하면서 서로 지금 뭐 막 붙은 상태라고 저도 보는데 이쪽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면 이 패권 전쟁을 다 설명드리려면 진짜 뭐 투키디데스 함정부터 시작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기 딱 껴있잖아요. 지금 둘 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연 둘이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때를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의 골디락스라고 부르거든요. 골디락스라는 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트럼프처럼 하면 우리한테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이 금융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중국 물건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수입 규제를 적절히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서 혜택을 어떻게 받냐면 이제 유럽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수입할 때 이걸 중국에서만 수입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혹시라도 수출 규제나 수입 규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배터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있으니까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LG나 SK에서도 계약을 튼 겁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우월하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이 워낙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생산 경험이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한테 뭐 기술력이 딱히 떨어진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사와야 되지만 중국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자국 히토류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터리 대 배터리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묘하게 자꾸 어디서 그냥 이렇게 쳤다가 저렇게 쳤다가 하니까 야 이거 또 반도체 규제했듯이 또 배터리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일종의 공급 라인을 양쪽으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먼저 일어난 일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전략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 방법을 다 한 거예요. 바이든도 제가 보기엔 중국하고 이제 좀 있으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방법이 이제 다 알려진 방법으로 싸우니까 이제 배터리 중국 거 사도 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테슬라가 배터리는 중국 거 사겠다. 유럽 회사들도 지금 중국 거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움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일단 골디락스가 끝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산업들이 이제 배터리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산업들도 공급 라인을 중간재 공급 라인을 중국하고 경쟁하면 중국과 한국 양쪽을 다 살려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한국 거. 이거는 중국 거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이든이 이제 싸우는 방식이 연대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옛날 트럼프는 적이고 친구가 없이 다 때렸기 때문에 우리도 때렸어요. 우리도 때리고. 근데 지금 연대를 벌써 당장 바이든은 유럽하고 철강은 지금 이제 완전히 화해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연대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너 엄마 편 들래, 아빠 편 들래 이렇게 되면서 너 이쪽 라인이야 저쪽 라인이야 하면서 자꾸만 너 쿼드 플러스 알파 안 들면 말이야 안 좋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떤 라인에 자꾸만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 쓰면 또 한쪽에선 또 싫어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중국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1위의 수출국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수출은 또 33%를 중국과 홍콩에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수출은 하고 싶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네. 안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빅테크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 표준이 달라질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나누게 되면 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혹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유럽에서 이제 사시다가 오시거나 이런 분들 유럽에서 보던 TV 한국에서 못 봅니다. 왜? 유럽은 파일 방식, 우리나라 NTSC였거든요. 옛날에.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서로 기술 패권 전쟁을 옛날에 미국하고 유럽이 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은 아마 기술 표준이 달라질 거예요. 네. 따로 놀아.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공급하기 되게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러면서 수출하기 그럼 생산 라인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기술 표준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게 진짜 우리한테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만드는 밸류체인에서 기술 표준에도 참가해야 되고 중국의 기술 표준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골디락스는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 전쟁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기술 표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예전에 이 트럼프 때 얻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한마디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패권 전쟁이 예전만큼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고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쪽 편에 확실하게 쓰던가 하지 않고 중간,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박쥐처럼 있으면 둘 다한테 오히려 얻어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하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때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은 항상 결국에는 군사력으로 뭐 정리를 하든 뭐 경제로 정리를 하든 항상 이겨왔잖아요. 뭐 일본도 한번 박살내고 소련도 한번 박살내고 이번에도 그래서 박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중국 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패권 전쟁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한테 지금 당장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 없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의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다만 이제 변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러일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많은 전쟁사 또는 패권 전쟁의 싸움에서 스페인하고 영국이 붙었을 때라든가 이제 당연히 스페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국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영국이 스페인을 꺾고 특히 무적 함대라고 불리던 걸 꺾고 말이죠. 제해권을 영국이 장악하면서 이길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거의 뭐 95% 확률로 뭐 진짜 머릿속에서 미국이 이길 것 같다. 근데 5%의 돌발 변수는 세계사에서 너무 자주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일종의 특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둘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네네, 그렇죠. 트럼프 형이 그립네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골디락스. 그러면 이 중국 쪽에서 하여간 여전히 좀 불안 요소들도 있고 특히 뭐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뭐 개발 회사들 뭐 지금 부실률이 엄청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중국 쪽도 항상 좀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또 하나의 함정. 그렇죠. 봐야 되겠죠.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건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한 40%는 설비 투자고 부동산이 30%쯤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뭐 굉장히 성장의 대부분이 설비 투자와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설비 투자도 부동산에서 나와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30%나 되는 놀라운 시장이라 예를 들어 중국의 성장률이 6%가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2%포인트는 거의 부동산에서 그냥 순수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CNN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빈집이 1억 채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노무라 주권이 5천만 채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2019년에 빈집 6,500만 채라 그랬어요. 근데 CNN이 드디어 1억 채를 돌파했다고 보도를 했죠. 1억 채라니. 1억 채면은 인구가 한 13억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1억 채가 비어 있으면 미국 사람 다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이죠. 3억 명이니까.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3천만 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서구 국가에서 이 미분양 주택이 3천만 채고 그다음 빈집이 1억 채면 망했겠죠. 네.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들의 특성이 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집은 절대로 임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약간 어떤 좀 편견들도 좀 있고, 뭐 임대 주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팔려는 목적은 이 내장 같은 걸 미리 안 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내장 확 하면서 이렇게 되게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은 이 부동산 시가 대비 임대료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강남 지역이 임대료가 낮은 편이잖아요. 부동산 가격 대비. 그렇다 하더라도 한 2, 3%는 최소한 넘는데 중국은 1%가 안 되니까 까짓 거 임대료 주느니 그 가격에 차라리 그냥 집 팔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해마다 10% 넘게 오른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 임대료 따위는 그냥 희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도시화라 그래서 중국의 농촌 인구가 계속 이 도시로 몰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의 도시화율이 드디어 63%가 됐습니다. 이제는 도시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빈집이 빈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경우로 볼 때 농촌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분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중국에 이제 곧 금융위기 와. 이제 중국 망했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얼마든지 헝다 같은 거 이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겨도 통제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는 통제 경제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장의 한 축인 부동산이 이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장률이 떨어질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의 경제 성장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지방 정부가 헝다 같은 기업하고 같이 짜고 중국은 토지 소유가 이 반대 있죠. 정부가 갖고 있죠. 그래서 뭐 70년, 60년 이렇게 임대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개인은 보통 이제 부동산 70년인데 이거 강제로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 거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서 엄청 비싸게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헝다도 재벌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헝다 같은 재벌이 있는 거죠. 부동산 재벌이. 그리고 이 지방 정부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뛰어난 기업들 또는 자국 내 뛰어난 기업들한테 야, 너 세금 깎아줄게, 뭐 토지도 공짜로 줄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감면해줄게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자금, 즉 설비 투자를 늘릴 때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해서 신도시 개발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거든요. 이 돈이 사라지면 설비 투자에 이제 큰 병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의 설비 투자를 이끌었던 지방 정부의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끊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투자랑 부동산이 전체 성장률 7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성장이 다 떨어지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이제 10%대에서 점점 떨어져서 코로나19 위기 오기 전에 6%까지 떨어졌고 지금 최근 이제 3분기 성장률이 5%도 안 됐어요. 4.9가 됐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하는 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긴 통제 경제니까 이제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해야 돼요. 은행이 야 너 돈 빌려줘 하면 해야 되죠. 근데 이 시스템적 위기로 가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성장률 저하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부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장 내년에는 위기가 아닌 성장률 저하. 요게 2, 3년 쌓이면 중국도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기보다는 그냥 성장률 저하로 인한 뭐 민심의 어떤 뭐 이탈이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국 그 사회를 좀 흔들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증상은 급성으로 위기가 오는 건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고 만성적인 성장률 저하에 더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의 33%가 중국발 수출인데 근데 이거 문제 중국향 수출인데 중국향 수출이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내구재를 엄청 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샀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 해에 5조 달러를 내구재를 사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업 소비를 8.5조 달러를 해요. 선진국이 될수록 서비스업 소비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막
새로운 컴퓨터 사보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서비스업에 좀 더 관심이 생기거든요. 네.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 경제가 성숙할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게 역전됐던 해가 작년,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게 딱 2번만 미국에서 지금 제조업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네. 근데 한번 내구재 사면 한 5년, 10년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국가들의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제조업 소비가 또 세계적으로 유럽의 제조업 소비가 줄어들고 이 소비가 서비스업으로 갈 거니까 제조업 국가들에서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중심인 나라의 주식을 사는 기조가 지금 요번 가을에 등장을 했고요. 네.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네. 만약에 이제 서비스업 소비를 충분히 하고 나면 미국 사람들이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은 증권사들은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는 희망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그렇게 전망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으니까 다 네. TV 바꿨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뭐 TV 안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사이에는 이제 그동안 못했던 뭐 외식도 하고 뭐 나가서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텐데 네. 거기서 중국은 약간 소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와 중국을 같이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또 인구죠. 네. 지금 이제 출산율이 막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예견된 뭐 폭탄이다라고 네.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 그럼 미래의 인구가 결국에 어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앞서 나간 나라들 이 일본이나 그 다음에 네.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만 알지 유럽에 잃어버린 20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독일만 경제가 좀 좋았었어요. 그 이유는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사실 남유럽을 잘 이용해서 남유럽 덕분에 잘 나갔던 거고요. 네. 사실은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잃어버린 2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그 시점하고 네.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왔냐면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30년 전에 무너졌고 이 유럽이 20년 전에 무너진 거 보면서 어떤 인구 감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나쁜 일이었는데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인구 감소의 어떤 악영향을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누려왔는데 이제 그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이제 앞으로 한 5년마다 0.5% 이상 더 떨어질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앞으로 5년, 10년 내로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면서 네. 유럽 국가들이 청년 실업률이 30%가 넘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동안 이제 인구 감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못하면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 오히려 악화되는 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인구 감소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다 부채로 그 문제를 일종의 땜빵식으로 처방을 해왔는데 네. 그 부채가 전부 다 나중에 젊은 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되는 게 앞으로 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민한 그런 경제 정책들을 좀 써야 되고 경제 주체들이 조금 더 그런 데 고민을 하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이라는 건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야 되는데 실업률은 막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지금 AI니 뭐 다 기계화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벌 돈이 뭐 적어질 수도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또 엄청 비싸져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포기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세대들도 결국에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결국에 돈을 벌든지 뭐 자산을 뭐 투자를 해서 불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성세대는 정말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입사 시험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세대도 있고, 그 세대들은 대부분 취직도 바로 됐지만 또 하나는 그때 은행 금리가 20%가 넘었던 적도 있으니까 왜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드라마 대사에 나오잖아요. 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5%로 떨어졌대. 누가 정기예금 하겠어? 바보도 아니고 뭐 15%는 절대 정기예금 안 할 거야. 그 이유가 그 직전에 정기예금 20% 넘었었고 재형저축은 금리가 38%를 넘었었어요. 38%. 네. 근데 세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의 평생 그 투자 수익률이 21%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워렌 버핏 정도는 쉽게 눌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기성세대는 돈을 모을 기회가 많았고요. 주가 지금 겨우 지금 2배 올랐다고 이 난리인데 그래서 뭐 전부 다 영끌해서 막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1985년부터 89년까지 그때 코스피 지수가 7배 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요. 집값도 지금 뭐 한 10% 오른 그 정도로도 막 이 정도지만 옛날에 88년에 한 해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는 정말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그렇죠. 해도 되고 집을 샀어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든 돈만 어떻게든 이걸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은행 금리는 뭐 정말 낮죠. 이거 뭐 기준금리 올랐다는데 이상하게 대출금리는 5%에 육박하는데 왜 예금금리는 그대로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 넣어도 돈을 벌기가 힘들고 사실 걸핏하면 코스피는 박스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이미 너무 비싸서 이게 뭐 리츠 같은 걸로 나눠 산다면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지금 청년 세대가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청년 세대가 이제 마음이 되게 급해요. 시드머니를 모을 시기는 없고 그러니까 모아진 돈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이제 변동폭이 큰데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이분 청년 세대가 이제 그런 어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알트코인. 비트코인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이거는 뭐 기껏 하루에 올라봐야 5%야? 아이씨. 알트코인은 막 2배도 되고 3배도 되네? 이렇게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3분의 1 토막이나 4분의 1 토막도 하루에 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예를 들어 투자를 해도 인버스 뭐 곧버스라든가 이런 레버리지라든가 이제 이제 저도 댓글을 보니까 아니까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중립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뭐 곧버스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지금 이제 청년분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주식시장 상승에서 아무리 청년이 수익률이 높아도 시드머니는 5060 세대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 청년 세대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그러니 뭐 수익률이 30%라도 엄청 벌었을 거고 예를 들어 시드머니가 작은 청년 세대는 100% 200% 해봐야 번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급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 세대가 복리 효과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렌 버핏이 21%의 투자 수익률로 드러켄밀러의 30%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있어요. 30% 되신 분들이 가끔 소로스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보다 워렌 버핏이 훨씬 유명한 이유는 21%로도 이분이 돈을 쉽게 잃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49년을 투자했더니 21%로 한 50년 넘게 투자하면 이분이 제일 부자잖아요, 지금. 결론은 제일 부자죠. 그렇죠. 오랫동안 벌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자산에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투자하는 걸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는 앞으로 벌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빚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데에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고 앞으로 벌 돈을 이용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은 청년층한테 아주 좋은 겁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가 인플레이션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말로는 인플레이션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베 이전에는 일부러 디플레이션을 조장했거든요. 자, 제가 은퇴를 해요. 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은퇴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자산들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임금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어쨌든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임금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청년 세대한테 항상 유리하고 디플레이션은 항상 기성세대한테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준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는 건
청년 세대한테 앞으로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연금 들어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개인연금은 진짜 휴지되기 쉬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저는 이제 개인연금 든 지가 24년이 됐기 네. 때문에 이거 그냥 고정금리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건 뭐 물가가 오르면 그냥 거의 그렇죠. 쥐약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잘 안 쌓여가다가 나중에 금리 오른다 하더라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청년 세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MZ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혁신주를 찾기가 정말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는데 청년세대보다 훨씬 어렵고 거래하는 법도 알기가 오래 걸리고 늦게 뛰어들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아마 오래 뛰어든 50대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청년세대는 한 4, 5년 전부터 네. 비트코인 뛰어들었었고 그리고 메타버스만 해도 저 얼리 어답터였거든요. 네. 저 PDA부터 시작해서 제 애플2E 이런 거 맨날 갖고 놀았습니다. 머킹보드 혹시 뭐 그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애플2E라고 거기다가 막 조립해갖고 이것저것 막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해서 게임도 만들어보고 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게임도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XT 세대. 네, XT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2E로 프로그래밍도 네. 하고 XT도 저도 맨날 조립하고 저 친구들이 조립해달라고 하면 다 조립해주고 회사 컴퓨터 고장나면 옛날에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고쳐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메타버스가 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공부하느라고 계속 보지만 이게 실전 메타버스를 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실력 차이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체험을 해본 분하고 저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혁신주가 나오면 혁신 종목이 나오거나 섹터가 나왔을 때 내 주변에서 이런 겁니다.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바로 혁신 섹터를 찾아가면 돼요. 내가 이제 뭐 여가 시간이 8시간인데 내가 4시간을 여기에 뺏긴다. 그러면 그 주식이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혁신 전쟁은 시간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 5일제에서 뭐 4일제도 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세계적으로. 네네. 그러면 여가 시간이 점점 생기는데,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뭐 이런 어떤 경쟁자들이 메타버스든 다 뭘 갖고 경쟁하느냐?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기는데 시간만 빼앗기지 마시고, 내 시간을 뺏어가는 기업의 주식을 한번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시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 세대들은 이제 돈을 앞으로 벌어야 되고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아직은 내가 좀 먼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돈 벌어서 뭐 살 수 있으면 사면 되지만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암호화폐라던가 주식 이런 쪽으로 이제 이 근로소득과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거 같아요. 내가 많이 시간 쏟는 곳이 곧 앞으로 성장할 곳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분들은 옛날에 막 스타벅스 맨날 먹으면서 스타벅스 그 커피 먹지 말고 주식 사라고 했던 게 진짜 했던 분들은 엄청 벌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MZ세대한테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비트코인을 사실 수도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의 지평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암호화폐나 또는 이제 가격 변동폭이 큰 투자 대상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 하나만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다 거기에 뺏기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MZ세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무한대잖아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MZ세대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려있는 미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코인 가격을 맨날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놓으면 여기에 노예가 됩니다. 더구나 24시간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른 일은 안 되고 자기 개발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잭 도시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비트코인 전도사 같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전체 자산에 얼마를 투자했나 보면 3에서 5%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분조차도 막 10%, 20% 또는 100%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 MZ세대 중에서 비트코인에 막 200%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한다면 잭도시처럼 투자하시라 이렇게 비중을 좀 컨트롤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저도 최근에 젊은 20대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익률이 150 몇 %가 났대요. 근데 회사원이신데 그럼 얼마 벌었냐? 그랬더니 작년에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네. 150%가 나서. 네. 근데 사실 그분의 연봉은 500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지금 일이나 이런 쪽으로 더 해서 연봉을 올리는 게 그렇죠. 투자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네. 이 수익률만 보시고 네. 일은 좀 약간 내팽개치고 여기에 오히려 더 올인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돈 번 걸로 치면은 그럼요. 근로소득이 훨씬 큰데. 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투자금이 커져가지고 이게 막 내 근로소득 대비 막 몇 배를 벌 수 있는 거라면 뭐 신경을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자산 비중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좀 쓰는 게 좋겠다. 네. 슈퍼실버가 몰려온다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제 사실 MZ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또 투자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대 이상이 갖는 자산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당장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체 자산의 80%를 60대 이상이 갖게 돼버렸어요. 아니 미국 전체 자산의 80% 60대 이상? 이런 적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60대가 넘어버렸고요.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 미국 최고의 황금기인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8, 90년대 자산 폭등기 요걸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MZ세대가 엄청 소외된 세대가 되는데 이런 어떤 세대로는 나중 문제고 일단 지금 투자 면에서 보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면 MZ세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하면 지금 당장은 MZ세대가 사용을 하니까 또 다른 투자처. 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운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그러다 보니까 저 운전면허 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운전 30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저 근데 제가 운전을 지금도 싫어하는데 무지무지 싫어해서 무조건 지하철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놀러 갈 때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완전 30년 무사고 이런 기록을 갖게 됐는데 제가 60대 70대가 됐어요. 운전하고 싶을까요? 70대 넘은 분들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사고 나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 시장에서 제일 먼저 지갑을 여실 분들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은 누구냐? 70대 이런 분들이 제가 70대라면 자율주행 무조건 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진짜 돈도 많아요. 이제 자산을 다 축적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막 60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실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강하죠.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을 150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지금 이 빅테크 산업들이 거기다 돈을 엄청 투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숫자도 많아요. 근데 이 시장을 지금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슈퍼 실버를 잡았던 산업이 이제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이제 보통 한 달 살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젊은 층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지금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가면 가족들을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돌려갖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아이고 돈이 얼마야? 내가 시간도 없어. 내가 지금 일주일 휴가밖에 없는데 이 일주일 동안 야 내가 지금 이탈리아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다 가봐야 돼. 12시까지 돌렸죠. 근데 제가 70대가 되면 이제 다 에어비앤비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게 한 달씩 정주하면서 뭐 포르투갈의 포르투 같은 이렇게 한 달씩 사는 동네에서 이제 그런 에어비앤비에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잡은 슈퍼실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을 축적해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월세 주는 건 좀 수익이 작은데 혹시 딴 방법 없을까?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게 에어비앤비로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의 60대 노인이, 아니 70대 노인이 이 어르신분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그냥 월 렌트로 주는 것보다 이걸 에어비앤비로 돌리자. 하도 건강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트 파는 건 이제 뭐 얼마든지 하청업체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수익이 2배, 3배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으로 슈퍼실버를 생산자로 끌어들였고 소비자로 끌어들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떤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 네트워크 내에서 이런 실버 세대의 엄청난 건강과 이런 어떤 자금력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면 앞으로 미래 산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을
타겟으로 한 또 새로운 어떤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여전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60대, 70대 분들이시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또 사업들도 네. 유망할 것이다. 네. 이쪽에 약간 투 트랙으로 좀 투자를 그렇죠. 하는 게 좋겠다. 투자도 그쪽에 이제 본인이 사업할 수도 있지만 혹시 네. 그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또 나타나나.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만 해도 지금 2030 10대 특히 10대들이 네. 많이 쓰지만 네.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진짜로 가상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메타버스 메타의 세계에 있는 그런 게 나타난다면 60, 70, 80까지도 거기에 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혼란한 것 같아요. 혼란한 네. 앞으로 2, 3년이 막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건 좀 지켜가면서 좀 투자도 하고 어떤 뭐 앞으로 인생을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해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2020년에 이제 워낙 엄청난 상승장을 겪었고 네. 안타깝게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에 들어온 시기가 21년 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되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왜 투자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간적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의 시간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얻을 네. 수 있는 거고 저도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저도 은퇴한 다음에 네. 자유롭게 제 꿈은 세계 일주를 한 달씩 정주하면서 에어비앤비로 네, 에어비앤비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방식으로 한 1년에 한 2달이나 석 달만 나갔다 한국 돌아오고 한 달씩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도시 벌써 꼽아놓은 그 도시에서 한 달씩 사는 건데 그런 시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예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을 과연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투자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투자가 내 정신적으로 소모가 너무 크고 난 하루 종일 시세만 보고 있고 지금 나 할 일이 너무 많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자녀랑 놀아줘야 되는데 막 시세를 보고 있고 막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과 즉 나의 자유, 미래의 자유와 미래의 어떤 행복과 지금의 행복하고 균형을 봤을 때 이미 실패한 거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주식보다 항상 성공을 했던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승률은 항상 주식이 더 높았는데 주식이 몇 배 높았어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분이 더 많았던 이유는 시세를 매일 안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동산이 떨어져도 몰라요. 저는 같은 집에 40년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내가 오늘 얼마인지 확인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투자하는 방식이 만약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투자 방식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가장 강력한 원칙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라고 보는데 옛날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투자에서 너무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2020년에 대상승장을 본 다음에 나는 공부하지 않고 나 자신, 나 스스로가 투자 성향이 어떻고 내 돈은 얼마 있고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종목 공부, 투자 공부,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 막 하신 다음에 자기 투자 성향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되는 데만 쫓아가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똑같은 1,000만 원을 넣어놓고 있어도 자산 상황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성향에 따라 10%가 떨어져도 10% 떨어졌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10%가 떨어졌네 하면서 매일 이 지수만 보면서 자기 행복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1,000만 원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자산이 많고 적고보다도 사실 성격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권해드렸던 뭐 달러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한국 주식이라든가 채권은 잠깐 빼고요. 뭐 비트코인의 일부 뭐 아니면 금도 약간 넣을 수 있는 거고 뭐 근데 이런 어떤 자산들 원자재도 요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산들의 비중을 좀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지 가끔 저한테 이 비중을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또 자산이 얼마 갖고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 중에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은 우리나라 62%가 자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또 얼마큼 투자해진지가 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중은 스스로 자기를 공부해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22년, 23년에는 제가 보기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다고 보는데요. 네. 그 시기에 이제 탄탄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딱 정해놓고, 주가가 20% 떨어지면 이렇게 할 거고, 뭐 20% 올라가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조금 미리 정해놓으시면, 그 원칙을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떠나거나, 완전히 떠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이럴 때도 아니고, 비중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 비중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비중에 주가가 20% 떨어지면 얼마 들어간다. 얼마가 20% 오르면 약간 정리해서 이거는 뭐 달러로 환전해둔다. 네. 이런 식의 원칙을 세워두시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이 균형이 맞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왜 투자를 하는가.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인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무 불행하게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주가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요 얘기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KBS 박종훈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앞으로 부의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죠. 부의 네. 시그널 서점에 가시면 지금 절찬 판매 중이니까 한번 그 책을 보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박종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